자, 광야까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413페이지. 근데 요거 나가기 전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아까 요거까지 하고 끝낼까 했는데 깜빡했어. 자, 414페이지 정리하고 바로 앞에 자, 광야 좀 나가겠습니다. 자, 쉽게 쓰여진 시. 자, 갈래는 자, 자유시, 서정시. 자, 성격은 고백적이고 반성적이고 자, 저항적이다. 자, 주제 자기 성찰을 통한 성찰이란 말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 극복 의지까지 간다는 거. 자, 여기까지 생각하자. 자, 특징 두 자의 대립과 마지막에 악수를 통해서 화해하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태도의 방식도 다른 어떤 외부 시하고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자, 화해는 무조건 극복 의지로 가자. 시상을 전개합니다. 상징적 시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뭐 등불과 어둠, 뭐 이런 거, 자, 밤과 아침, 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감각적 이미지들이 당연히 어떤 시각적 중심의 감각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전체 구성 볼게요. 자, 슬퍼요. 자, 그리고 부끄러워요. 자, 왜 부끄러워요? 무기력한 삶을 산 것에 대한 부끄러움. 자, 그리고 현실 극복 의지로 마무리합니다. 자, 밑에 지식 참고 한번 볼게요. 자, 윤동주 씨에 표현된 부끄러움의 의미인데, 일제 강점기를 살아내야 했던 지식인 청년이 참회, 성찰만 머릿속에 들어오면 되겠네. 두 번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질문과 반성, 연민, 그래서 미래의 삶. 그 다음에 윤동주의 마음과 행동의 규율이자, 자, 그의 삶과 시를 지탱의 근원적인 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양심, 신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양심, 신념이야. 말만 더럽게 어렵게 써놨어. 자, 화자의 자아 분열과, 자, 화합 볼게요. 현실의 나,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어떤 내적 자아와 현실의 자아가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열이고요. 그래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바로 이상적인 자아, 내적 자아 쪽으로 자,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자, 화해하는 거죠. 자, 그리고 최초의 악수, 분열된 두 자아 화해, 극복 의지, 이렇게 마무리. 상징적 시어의 대립, 밤비, 자, 어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불 아침입니다. 어둠의 이미지와 밝음의 이미지. 그래서 자, 부조리한 시대 현실과 희망 극복 의지, 긍정적 자아. 자, 이렇게 우리가 잡아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거 합시다. 요거를 선생님 방식대로 좀 강의할게요. 거기 웬만한 거 다 적혀 있는데 없는 것만 적으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오랜만에 강의하는 거야.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좀 적으면서 갈게요. 자, 까마득한 날에 자, 하늘이 열리고. 왜냐면 이거 이해하는 게 이걸로만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렇게.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자, 까마득한 이 작품은 뭐 이번에 내신에 지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안 들어가더라도 수능에 꽤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자, 까마득한 날. 자, 거기 아마 색깔로 쳐져 있을 거예요. 자, 이 까마득한 날은 바로 이제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밑에 보니까 지금이 눈에 보일 거고 천고의 뒤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쵸? 그치? 그래서 까마득한 날, 그 다음에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천고의 뒤. 자, 지금 거기다가 우리는 현재라고 적어주면 좀 깔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천고의 뒤. 이건 오랜 세월의 뒤니까 그냥 미래겠죠. 자,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 순차적입니다. 순차적, 순행적, 그리고 시간의 흐름. 자, 이렇게 잡아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만약에 순환이 있니?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쵸? 자, 바로 과거, 현재, 미래로 갑니다.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런 것들 우리는 사자성어로 천지개벽, 예전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녀석도 추상의 구체화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열리다가 우리가 시각적이기 때문에 추상의 구체화, 추상의 시각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닭을 좀 이해해 줘야 돼. 자, 닭을 우리는 추상화시키면요. 자, 이 녀석은 생명의 의미예요. 그래서 닭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대를 여는 아침에 제일 먼저 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명의 기척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는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화류법.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닭 우는 소리가 들렸으랴. 자, 서리법이 되어 있고요. 그지? 들리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태초에는 생명이 없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태초에는 생명이 없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태초에 생명이 없었다. 오른쪽이 중요해요. 오른쪽에 거기 뭐가 있니? 오른쪽에 거기 광야에 뭐라고 써 있어? 원시성이라고 써. 그렇지. 광야의 원시성. 그 말이 중요합니다. 광야의 원시성. 이때 제목에서 이 광야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한반도를 의미해요. 한반도. 보통 이제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한반도, 우리나라 얘기합니다. 물론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한반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의 어떤 그 주된 그 역사적 터전은 사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에 만주, 간도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아무튼 어쨌거나 그냥 뭐 시니까. 자, 즉 무슨 얘기예요? 태초에는 생명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죠. 태초에는 생명이 없었다. 근데 왜 하필 닭일까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 닭이 아침을 여는 것도 있지만 쉽게 저기 어디예요? 신라. 신라.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국가죠. 어떻게 보면. 물론 반쪽짜리 통일이라고 하더라도. 자, 신라의 어떤 상징이 닭이죠. 그렇죠? 영어로 토트넘. 닭입니다. 닭. 근데 사실 정확한 건 닭은 아니고 삼족오. 이걸 얘기하는데 예전에 닭이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라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신라를? 두 글자? 우산고고 저기 울릉도. 하고 닭을 한자로 뭐라 그래? 개. 그래서 계림. 혹시 들어봤어요? 그렇지? 그렇지. 닭. 자, 신라. 왜냐면 일제강점기 때 다 뿔뿔이 터지고 나눠졌기 때문에 하나로 모인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긴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졸면 여러분들이 혹할 만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아까 우연히 지난번 공부한 좀 프린트 이렇게 보다가 당군 신화가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 한번 해줄게요.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자, 요거 자 볼게요. 요것도 여기 있다. 자, 모든 산맥들이 자,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자,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을 거야. 자, 이렇게. 자, 요걸 우리가 보면 자, 이때 좀 재밌는 거 볼 거예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자, 여기 우리가 주체가 산맥이거든. 자, 산맥인데 바다를 연모한대요. 연모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 이런 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휘달리다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이 휘달리다의 의미는 갈퀴를 날리면서 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고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거예요. 무생물을 생명처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화류법이라고 해요. 어머나. 얘들아. 미안. 나 바보 아니야. 이거 화류가 아니라 이거 대유야, 대유. 왜 화류라고 해놨지?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걸 대유법이라 그래요.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걸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동물들 중에서
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미안합니다. 대유. 자, 의인법이고요. 휘달릴 때도 이거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했을 때 이걸 화류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류법이 훨씬 더 의인법보다는 큰 개념인 거예요. 자, 이럴 때 이거 하나 더 있죠. 이거 역동성. 이것도 이제 단골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역동적이다. 차마 이곳은 어디냐면 한반도. 바로 이제 광야입니다. 자, 바로 뭐냐면 민족의 터전이죠. 자, 범하진 못하였을 거야. 여기다가 우리가 침자 딱 쓰면 알 거예요. 침범하진 못하였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질문 던질게. 산맥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맥락을 잘 봐야 돼. 긍정일까? 부정일까? 산맥은 부정입니다. 왜요? 얘를 침범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산맥은 침범을 하려는 존재인 거야. 됐지?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 달릴 때도 광야는 못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광야는 민족의 터전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만큼 이 광야는 자, 어떤 곳이다? 얘가 침범할 수 없는 곳이야. 그만큼 뭐예요? 자, 이거는 광야가 그만큼 신성하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바로 광야의 신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광야의 신성성 이렇게. 그만큼 신성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 선치고. 자,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이거 선생님 왜 적는 줄 알아요?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 졸아서. 책으로 계속 보고 있으면 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다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고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잠 좀 깨시라고. 계절이 피어 선지고. 선생님 지금 이거. 녹화 들어왔지? 피어 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열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시들이 좀 재밌지 않아요? 첫 줄부터 세 번째, 전부 다 3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행에서 3행으로 갈 때마다 길이가 길어져요. 그지? 그런 것도 내신 선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습니다. 1행에서 각각이 3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행에서 3행으로 갈 때마다 자, 길이가 조금씩 길어진다. 이것도 내신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어. 자,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하시면 돼요. 자, 광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빛과 그늘이잖아요. 음지니까 빛과 그늘이에요. 그럼 얘는 자, 이해하세요? 얘는 빛과 그늘이에요. 그럼 빛과 그늘이라는 것은 빛은 낮이고요. 그늘은 밤이잖아요.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건 바로 세월이죠. 세월이나 시간. 그래서 끊임없는 세월을, 즉 오랜 시간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지?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똑같은 말.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 선지고. 여기서 뭐 의인법도 있죠. 계절이 부지런하다라는 의인법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래, 그거 적어볼까? 자, 이 의인. 다 적어보자. 우리 잠 좀 깨보자. 자, 계절은 시간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 꽃의 개화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바로, 자, 꽃의 개화로 표현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이야기하죠. 그치? 자, 추상의 구체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죠.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베어내어. 이렇게 얘기하죠. 추상의 구체화. 즉, 시간을 꽃 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고 지고, 큰 강물이, 자, 강물 동그라미 잡아줘야 돼요.
자, 비로소 길을 열었다. 자, 그럼 강쌤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물이 흐르면 어떤 의미지? 역사, 세대, 인생, 그런 의미지. 그죠? 물이 흐르면. 그래서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물의 이미지로 많이 표현한다 그랬고, 물을 건너면 이별, 죽음, 상실, 이런 의미라 그랬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강이 흐르는 거잖아. 따라서 이 강물은 바로 이제 역사라고 보셔야죠. 그리고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멋지게 얘기하면 이걸 역사 혹은 문명의 역사 혹은 문명 태동이라고 합니다. 태동, 시작되었다. 길을 열었다. 시작되었다. 그래서 문명이 태동이 이제 심장이 뛰는 거지. 이렇게 시작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고 있어요? 그렇지. 광야의 역사성이라고 있지만, 자,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할게요. 역사, 문명의 태동.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하겠죠. 자, 여기까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바로 과거입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예요. 자, 볼게요. 자, 다 적으면, 자, 여기 봐요. 이해시켜줄게. 태초에, 자, 하늘이 열리고 생명이 없었다. 산맥들이 바다 쪽으로 달릴 때도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지구의 흐름을 보시면 돼요. 지구 최초에는 없었어요. 생명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5억 년 전이에요. 5억 년 전. 그래, 아마 이게 맞나? 캄브리아기. 맞나요? 캄브리아기에 마치 우주의 빅뱅처럼 그때 종의 다양성이 쫙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캄브리아기 대폭발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떻게 됐어요? 막 지구에 막 이렇게 지각 활동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지각 활동이, 그지? 여러분들도 막 지각하죠. 그 지각 활동이 막 일어나. 자, 딴 얘기입니다. 막 일어나서 그럼 용암이 흘러내리면 뭐가 생기겠어? 산맥들이 막 생길 거야. 그럼 산맥들이 막 생길 때 여기에서 여기가 바다야. 그치? 그래서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막 휘달릴 때 산맥이 막 생겨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요. 차마 이곳을 침범하지 못했대. 그 멈춘 곳에 뭐가 생기는 거야? 여기에? 그치, 광야가 생기는 거지. 이해갑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시간이 훨씬 더 지나가고, 끊임없는 그 시간이 피고 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결국 문명이 시작되었다.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캄브리아기 대폭발 막, 막 종막 많아지고, 거기서 진화되고 막 이러잖아. 이 닭을, 여러분들, 지금은 생물 선생님이라고 그러니, 생명 스님이라고 그러니? 그냥 선생님입니까? 혹시 말씀하셨어? 닭은 공룡이라고? 닭은 공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닭은 이제 공룡이 맞다고 하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막 번성하겠지. 그 다음에 지구에 어떤 그 생태계 위기가 찾아오잖아. 그 위기가 뭐야? 졸라 추워지는 거. 빙하기. 그래서 거기 보세요. 지금 눈 내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 진짜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의 흐름과 바로 조선의 일제강점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옛날에, 선생님도 수많은 시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를 막 이제 다시 한번 시를 써볼까? 그래서 그때 선생님 원래는 순수 서정시를 썼던 사람이야. 막 쓰다가 이 시를 딱 보고 나서 나 따위가 시를 쓰면 안 되겠고 좌절감을 안겨준 그 시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못 쓰겠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통찰과 진짜 이런 것들이 막 있어야만이 진짜 쓸 수 있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금 눈 내리고부터. 자, 갑니다. 우리 육사형. 선생님이 얘기했죠?
시인으로 보지 말고 시 잘 쓰는 군인. 그지? 시 잘 쓰는 독립운동가 이렇게 보라 그랬죠. 그래서 김원봉이 교장이었던 학교 또 까먹었네. 저기 그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그 독립운동가가 독립군을 양성하는 그 학교 까먹었어. 아씨. 실흥 무관학교는 아니고 또 뭐 하나 더 있습니다. 김원봉이 이제 거기 교장이었고 거기에 그 김원봉이 교장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김좌진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좌진 장군이 그냥 교관이라고 보면 될까? 그래서 막 가르쳤던. 그래서 여기 이육사는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육사에 그때 같이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육사는 장군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 잘 쓰는 군인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육사형. 자, 그래서 지금 눈 내리고, 자, 여기서부터 포인트야. 자, 지금 눈 내리고, 자, 매화향기 홀로 아득할 때, 아득하니. 자,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자, 이게 가장 이제 이육사의 광야에서 가장 대단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은 현재라 그랬죠. 자, 근데 뭐예요? 눈이 내려요. 그렇지. 이거 아까 선생님이 빙하기하고 딱 대비시켰잖아. 그치? 눈 내리고. 저 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제라고 보시면 차가운 힘이지. 일제. 자, 눈이 내리는 거니까 뭐 억압.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매화는 언제예요? 그렇죠? 봄이죠. 봄에 피죠. 매화는 봄에 피는 거예요. 매화향기. 자, 이거 바로 이제 독립의 기운. 그리고 이제 의지. 왜? 매화라는 것은 뭐예요? 매화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지? 사군자잖아. 사군자의 중요한 가장 큰 핵심은 불변과 생명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그것을 지조절개라고 끌고 간다 그랬죠. 불변과 생명력, 매화향기. 대단하다. 홀로 아득하니. 그렇지. 이때 우리가 재밌는 건 많고 많은 거에 매화. 이육사의 14대조 할아버지가 퇴계 이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퇴계 이황이다 보니까 웬간에서는 뭐, 그렇지? 그 어떤 그 가문이 주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가문이 주는 우리 선조가 퇴계 이황이야. 그럼 내가 나쁜 짓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가문이 있대요. 예전에 뭐 다큐멘터리 비슷한 걸 하나 봤는데 우연히 이순신 가문 있죠. 이순신 가문이 거기에 보시면 엄청나요. 독립운동가도 독립유공자도 제일 많고요. 6.25 참전도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지금 회사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 가문이 부담스럽대요. 왜냐면 이순신 가문이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다들 진짜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셨던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훈장도 제일 많이 받아요. 그 가문 자체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가문은 뭐 내가 제일 나아요. 자, 그렇습니다.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자, 내는 바로 화자겠죠. 근데 이걸 쌤이 잡아주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뿌려라. 자, 이 뿌려라를 보시면 누가 누구한테 나가 나에게 명령하고 있죠. 이게 명령형이야. 그럼 나가 나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지? 이거 다짐하는 거지. 거울 보면서 용선아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해라 라는 얘기는 다짐하는 거잖아. 명령.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여기 어디죠? 자, 여기는 광야예요. 가난한 노래시. 왜 가난해요? 혼자니까 가난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노래의 씨입니다. 노래의 씨를 뿌려라.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요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잘 따라와봐. 자, 노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자, 광복의 노래예요. 자, 씨라는 것은,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씨앗이죠. 이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가 밑거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즉, 나는 여기에서 광복 노래에, 즉, 광복의 밑거름이 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됐지? 광복의 씨앗이 될 거야 이런 얘기야. 광복의 밑거름. 결국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는 뭐 하겠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희생 의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린 다른 말로 어떤 모티프라고 하냐면 희생양 모티프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요. 내신에서. 이건 적어줄까? 희생양 모티프라고도 합니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뭐 내신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니까 희생양 모티프까지는 아닌데요. 자, 아무튼 나는 뭐야? 희생하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밑에 자, 어떤 얘기가 있어요? 다시 천고의 뒤. 자, 다시 천고의 뒤는 자, 이 녀석은 아까 쌤이 자, 미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거기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요 초인을 해석 잘해야 돼.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 우리가 저기 백마 타고는 초인 있잖아요. 이 초인을 여러 가지로 사실을 해석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왜냐면 뭐 무슨 선구자 이렇게 해석하고요. 거기 뭐 지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사적 이미지. 그런데 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바로 저기 뭐야 후손으로 이해를 하면 얘가 해석이 돼요. 후손으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미래에 후손이 있어서 이 광야, 이 한반대여서 목 놓아 부르게 무엇을? 저기 나와 있는 광복의 노래를. 노래를 부르게 하리라. 그래서 씨앗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하리라가 주체죠. 광복의 노래를 부르는 건 바로 초인일 거예요. 자, 실판 봐요, 이제. 후손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가자. 자, 초인이 광복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광복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곳에서 씨앗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해요. 어쨌거나 보세요. 노래의 씨를 뿌리면 뭐가 열려? 노래가 열리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노래의 씨를 뿌리면 노래가 열리지. 그래서 여기 노래가 열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는 희생하겠다.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러면 자, 우리가 자, 264의 광야가 끝나요. 대단한 시예요. 자, 핵심정지.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의지, 저항, 당의 여러 가지 상징이 있고요. 주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그 다음에 신념. 그래서 신념 얘기 왜 나오는지 알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적극적인 자세.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추이,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입니다. 순행, 자, 그 다음에 순차, 이게 순환은 아니라는 거. 종결함이 리라의 반복적 사용, 그러니까 의지적입니다. 각 연을 균등하게 3행씩 배열하고 시행이 점점 길어진다. 자, 그래서 음악성을 획득한답니다. 자, 밑에 예시답 한번 보니까요.
자, 광야, 의지적 어조. 그 다음에 쉽게 쓰여진 시, 자아 성찰적 관성적 어조. 그래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둘은 같죠. 둘 다 뭐예요? 극복 의지다. 그렇지?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누가 훨씬 더 남성적이에요? 이육사 씨가 훨씬 더 남성적이죠. 그치? 그 정도만 잡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윤동주는 뭐 반성, 성찰, 부끄러움 이렇게 약간 좀 섬세합니다. 윤동주는 섬세해요. 그러니까 저기 이육사가 T라면 윤동주는 좀 F 같은 거예요. 아, 그것이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자, 됐고요. 자, 이제 우리 어디 볼 거냐면요. 저기 최인원의 광장 들어갑니다. 자, 424페이지예요. 최인원의 광장 424페이지. 오늘 요거 잘하면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시간 반 정도. 자, 최인원의 광장. 먼저 요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면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어디 보시냐면 437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437페이지를 자, 먼저 보십니다. 이걸 먼저 자, 우리가 볼게요. 그리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광장입니다. 광장. 갈래는 장편 소설, 그러니까 졸라 길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소설, 분단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일제 봤잖아요. 그래서 일제 봤죠? 그리고 이게 바로 분단 전쟁에 관련된 자, 그런 소설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새들도 세상에 뜨는구나. 바로 독재까지 봤죠.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성격은 관념적, 철학적, 회고적입니다. 이 회고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주인공 이명준이라고 있는데 이명주가 중립국으로 가는, 즉 인도로 가는 타고르호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밑에 보시면 전체 구성이 있잖아요. 거기 결말이지, 결말이 현재야. 결말이 현재고요. 자, 명주는 중립국인 인도로 가는 타고르호에서 바다로 투시는 마지막이고요. 타고르호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배경 보세요. 8.15 광복에서 6.25 전쟁 종전까지를 회고, 그래서 타고르호 위에서의 이틀간, 이게 바로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간적 배경은 회상 속에서는 남한과 북한, 남한에 있다가 북한으로 넘어가요. 자, 그리고 실제는 바로 타고르호 있습니다. 결국 자살합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의 바람직한 삶과 사회에 대한 추구. 즉 어떤 사회? 바람직한 삶, 이상적인 삶의 사회에 대한 추구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회상이고요. 남북한의 이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이거 한때 되게 뭐였냐면 금서였어요. 금서. 그래서 독재 시대 내내 금서였어요. 이유는 하나, 남한도 비판했다고. 여기는 양비론이 나오거든요. 남한의 이데올로기, 남한의 이념도 비판하고요. 북한의 이념도 비판해요. 여기 내용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남한은 타락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가냐면 북한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근데 북한은 뭐예요? 북한은 너무나 사회적인 걸 강요해서 개인의 자유가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얘는 이념이 없는 중립국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자살하게 되는데, 자,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 좀 얘기해 줄게요. 가자. 여기는 이제 이명준을 막 설득하는 북측의 설득 방식과 남측의 설득 방식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갈 거예요. 한 장 더 넘겨봐. 저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장 넘기면 438페이지에 거기 세 번째 거 광장과 밀실로 형상화된 남북한의 문제 있죠. 맞습니까? 거기다 별표 3개 하셔야 돼요. 제목이 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장의 의미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는 자, 큰 의미의 광장의 의미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주는 이념의 광장 의미를 분리하셔야 돼요. 이거를 합치면 되게 복잡해져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가자. 438페이지. 438페이지. 자, 갑니다. 먼저 광장이 나오고 밀실이 나와요. 광장과 밀실이 나오거든요. 자, 광장, 사회적 삶의 공간이고 공동체 이념을 중시하는 것을 광장이라고 해요. 광장에는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광장이 의미하는 게 밑에 보세요. 공동의 이념 추구 밑줄, 그리고 뭐니? 사회적 이상 밑줄. 즉 사회적인 것을 강조하는 게 광장이에요. 상징적 의미로. 그럼 이것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밑에 보이죠? 광장은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사회적인 걸 강조해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의사결정이 사회적, 요거만 밑줄 치시고요. 개인의 자유, X. 그러니까 반대로 광장과 밀실의 상대적인 관계라면 그래서 밀실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갈게요. 이제 밀실의 개념이 나와요. 밀실은 그냥 내 방 생각하시면 돼요. 내 방. 자, 갈게. 이거는 개인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개인적 삶의 중시, 삶의 공간. 그럼 광장은 뭐예요? 사회적 삶의 공간. 사회적 어떤 그런 거의 중시. 그러니까 이념 중시인 거지. 자, 밀실. 개인이 자신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를 누리며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저기 누구지? 은혜인가? 이름이 너무 헷갈리네. 잠깐만요. 선생님의 이름이 자꾸 또 헷갈려. 이게 이름이 잠깐만.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윤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되게 헷갈려. 그래서 은혜인가 윤혜인가 이거 제가 볼게. 여기 살펴볼게. 그래서 윤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에요. 둘 다 애인이었거든요. 애인도 이름 비슷한 애를 만나가지고. 자, 아무튼 자, 그다음 보자. 그래서 어떤 밀실. 자, 이건 나만을 의미하고요. 겉으로는 자유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광장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체제, 남쪽의 체제 모두 싫은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뭐죠? 광장과 밀실의 조화. 그렇지. 이런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중립국인 인도로 가겠어 하다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명준의 선택이 갖는 의미. 중립국행을 선택합니다. 남북한 사회 어느 쪽에서도 자,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념의 갈등이 없는 중립국을 선택합니다. 바다로 투신해요. 중립국으로 가는 건 역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됐고요.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광장과 밀실이 조화된 공간으로서의 바다.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북한에 애인이 있는데 이름이 윤혜인지 은혜인지 헷갈려. 뭐 이러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여자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죽거든요. 임신한 상태로 죽어요.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보다가 갈매기 두 마리의 큰 갈매기, 작은 갈매기를 보고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을 떠올려요. 그래서 그 갈매기가 바다에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은 저기야. 즉 큰 갈매기가 윤혜처럼 보이고 작은 갈매기가 윤혜가 임신했다고 하는 그 아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날려요. 근데 사실은 보면 지식인인데 약간의 좀 어떤 도피적인 느낌이 바로 이제 한계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금서였다가 선생님이 수능을 언제 봤냐면 1994년도에 봤어요. 그러니까 수능 1세대예요. 그러니까 94년도에 수능을 봤으니까 지금 2000년대죠. 그러니까 1900년대. 그러니까 100년 전에 선생님은 이제 수능을 봤어요. 그러니까 20세기 때 수능을 봤죠. 여러분들 21세기고. 그래서 그때 나왔어요. 광장이. 그러니까 평가원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때는 선생님이 금서가 언제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비로소. 그래서 예전에 이거 광장을 막 이렇게 옛날에 광장을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거나 소유하고 있으면 잡혀갔다는 얘기가 있었어. 옛날에. 자, 그렇습니다. 자, 남한과 북한의 정치 현실을 모두 비판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424페이지.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광장은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 있잖아. 내 삶의 광장.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의 광장을 굳이 북한까지 볼 필요 없어요. 내 삶의 광장. 그러니까 선생님 삶의 광장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학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 가정적인 삶의 광장은 집이겠죠. 그러니까 광장의 의미가 아까 꼭 밀실과 함께 있을 때만 남북한 사회적인 거 광장, 그 다음에 개인적인 거 광장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에서는 그냥 어떤 삶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광장이라는 것은. 자, 갈게요. 앞부분에 줄거리 갑니다. 요거 재밌어. 아, 맞다. 북쪽에 그 애인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 남쪽이 윤혜. 이름 너무 비슷하지 않니? 나 왜 이렇게 비슷하다. 가자. 평범한 대학생이던 명준 동그라미.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자, 아버지 부위표. 자, 밑줄 쳐요. 치안 당국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은 뒤 풀려납니다. 자, 그래서 남한 사회의 환멸을 느낀 명준은, 자, 남한 네모 잡으세요. 환멸을 느꼈다, 물결. 싫은 거예요, 너무나. 환멸을 느낀 명준은 애인인 윤애를 남긴 채 어떻게 해요? 자, 밑줄 쳐 월북합니다. 밑줄. 노동신문의 기자로 일하게 되지만 현실 속에서 이념이 왜곡되어서, 자, 밑줄 쭉 치자.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획일적인 북한 사회 현실에, 여기까지 밑줄 치고요. 실망하고 방황 물결칩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다가 네모 한번 쳐보시고요. 자, 이때 다시 올라가세요. 두 번째 줄 다시 올라가봐. 남한 사회의 환멸을 느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거기 남한에다가 밀실이라고 적어봐. 남한에다가 밀실. 자, 그리고 밑에 북한 있죠. 북한.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아예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밀실의 반대? 광장. 그래서 사회적인 삶만 강조하는 거예요. 광장. 이런 상황에서 명준은, 자, 밑줄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여기다 밑줄 칩니다. 자, 그래서 막 동굴에서 얘네들 막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밀실이 바로 얘의 어떤 개인적인 동굴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은혜가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이마저도 뭐예요? 자, 좌절된다, 물결 잡으세요. 6.25 전쟁 네모. 일어나서 인민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명준은 간호장교가 되어서 참전한 은혜를 만나요. 다시 만납니다. 자, 그러나 밑줄 쭉 끝까지 밑줄.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죽고요. 명준은 포로가 되어서 포로 송환을 위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포로 송환이니까 얘는 이제 나중에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남측에서 오고 북측에서 와서 얘기합니다. 너 남쪽으로 와, 너 북쪽으로 와. 그래서 너는 어디를 선택할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마지막에 얘기했죠.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타고로 위에서 가만히 있다가 저기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나서 그게 은혜로 보이고, 은혜가 배웠다는 그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 자식을 또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은혜의 품으로 갈 거야. 즉 내가 사랑했던 여자와 그 다음에 나의 딸이 있는 바다로 이렇게 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갑니다. 자, 절정부터 갈 거예요. 이제 포로 송환. 자, 됐어요. 절정. 방안의 생김새는, 자, 방안 네모.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포로는 왼편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 동그라미, 국민복을 입은 중공대표 동그라미, 그러니까 북측이에요. 한 사람 합쳐서 5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오른쪽에 화살표 하나 하시고요. 화살표 하시고. 여기 보면 우선 배경묘사 있죠. 그렇죠? 우선 배경묘사 있습니다. 그리고 쉼표가 엄청나게 사용됐어요.
쉼표, 잦은 사용 이렇게. 문체는 어때요? 간결해요. 간결체 이렇게 하죠. 특히 요 두 개. 이후에 굉장히 짧게 나오거든요.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긴장감이죠. 자, 내가 질문 하나 던질 거야, 얘들아. 여기 보면서 여기 윗부분에서 거기 위에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르다. 즉 쉼표의 잦은 사용과 간결체를 통해 사건 전개 속도가 빨라진다. 맞을까 틀릴까?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방안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포로는 왼편에 들어와서 빠지게 되어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5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이렇게 나와.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자, 요거 설명해 줄게. 칠판봐. 자,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라는 게 있지. 그치?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직접으로 제시하거나 간접으로 제시해요. 뭐를? 인물의 심리나 혹은 성격을. 즉 여기서 서술자의 서술 방식은 직접 제시하니 간접 제시하니에요. 이 직접 제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보통 요약 압축적 제시, 압축, 그 다음에 어떤 서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말해주기라는 표현을 쓰죠. 자, 간접 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대사, 자, 대사나 행동, 묘사.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속도는 당연히 얘가 빠를 거예요. 사건 전개의 어떤 속도는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릴 겁니다. 왜? 우선 요약 압축 제시가 있으니까. 그치? 밑에서 하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 둘은 싸웠다. 자, 이러면 되는데. 그 둘은 싸웠다 이러면 되는데 그 싸우는 과정을 막 보여주면 사건의 전개 속도는 느리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소설 자체가 저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건 전개 속도는 무조건 조절될 수밖에 없어. 여기를 보면 절정 시작할 때 사건의 전개 속도가 이렇게 있다가 대사하면 또 확 느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서술이 있으면 또 빨라지기도 하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기 봐봐. 간결체를 통해서 사건의 속도가 빠르니? 라고 물었잖아요. 이거 무조건 틀린 거죠. 자, 이유는 단순해요. 문체는 얘 문체잖아요. 문체는 사건의 속도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됐지? 그러니까 사건의 전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뭐야? 대사, 행동, 묘사, 뭐 요약, 압축 이런 것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전혀 상관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보니까 간결체에 쉼표가 막 있어서 되게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건 네가 빨리 읽은 거예요. 이해가죠? 본인이 빨리 읽은 거예요. 선생님, 느린 것 같은데요? 본인이 느리게 읽은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읽는 속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사건의 속도가.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장면의 흐름을 묻는 거지. 내가 얼마나 빨리 읽었느냐? 자,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얘가 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긴장감, 어떤 개인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쌤이 많이 드는 얘가 이거잖아. 타짜잖아, 타짜.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가슴에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그치? 이런 거 있지? 되게 짧지? 그치?
뭐 정마다 뭐 위에서 한 장, 밑에서 한 장,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개인의 어떤 불안한 감정이나 아니면 전체 긴장감을 표현할 때 짧게 끊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앞에 앉은 장교가 자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해요. 동바, sit down.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 자, 거기다 밑줄 쭉.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형광펜으로 막 바르세요. 막 적을 거 크게 없어. 형광펜으로 막 발라.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선택을 강요받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때 내가 뭐예요? 중립국. 자, 밑줄 잡으세요. 이게 지금 뭐 음식점에서 뭐 국을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북쪽의 이념도 싫고요. 남쪽의 자유주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념의 대립과 갈등, 이게 싫어서 나는 뭐야? 무조건 중립국. 이념이 없는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선택인 거예요. 중립국. 그래서 자, 밑줄. 이념의 차이로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보일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밑줄 쳐.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하다. 동바,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자, 여기다 밑줄 쭉 치세요.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설득의 논리, 말하기 방식을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죠. 중립국도 자본주의야.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중립국!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그죠?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의지야, 의지. 의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요. 밑줄.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근데 뭐라 그래? 중립국. 포켓몬처럼 같은 말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립국몬 이런 거죠. 그렇죠? 피카츄는 피카츄만 하잖아. 자기 이름만. 최룡선 몬 그럼 최룡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중립국 거기다 밑에 단어 의지라고 되어 있죠. 의지에다 별표. 자, 425페이지까지만 하고 잠깐 줄게요. 자,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배경은요. 남한에 대한 실망, 북한에 대한 실망이에요. 자, 가자. 공공의 삶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이거 밑줄.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니까 좀 쉽게 가자. 자, 광장보다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밀실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밀실. 북한에 대한 절망 볼게요. 왜곡되고 획일화된 이념의 지배로 획일화 밑줄 잡고요. 인간다운 삶이 사라진, 밀실이 사라진 밑줄. 사회적 모순 여기다 밑줄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장을 더욱 강조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에 뭐야? 중립국을 선택하죠. 남북한 어디에도 진정한 삶을 살기 어렵다고 자 판단을 합니다. 가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 외적 갈등 당연하고요. 명준, 그 다음에 북측 설득자. 명준은 중립국으로 가고자 하고 북측 설득자는 자 명준이 북으로 오도록 설득합니다. 북측의 설득 방식, 자 뭐죠? 자본주의는 부정이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번, 2번, 3번 자 시간 드릴게요. 자 이거 풀어보십시다. 자, 20초. 자, 볼까요? 자, 1번의 정답 3번이죠. 작품 안에 서술자가 얘기가 나오기 위해선
누가 나와야 돼요? 나가 등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1인칭이니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거 1인칭 아니죠. 자, 현재형 이거는 우리가 어미를 보면 되는 거고요. 종결 표현을 보면 되는 거고,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전하고 있다. 왜? 뭐 때문에? 묘사 때문에. 됐죠? 앞부분에 서술 부분이 있지. 묘사가 있기 때문에. 자, 정답 3번이고요. 4번 대화와 행동. 그렇지. 이런 거 우린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물의 내면에 대한 서술은 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대사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해 주는, 보여주기입니다. 여긴.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실상, 거기도 가난해. 이렇게 얘기하죠. 3번에 우리가 정답 2번입니다. 니은 보니까, 니은에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갈등, 내적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단호하죠? 중립국 몬이잖아요. 물으면 중립국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거야. 자, 잠깐 쉽니다.